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엄마, 그러세요. 대신 방이 따로 없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하준이 데리고 잠깐 볼일 좀 보고 오려고요. 여기 국수 끓여놨으니까 점심은 이거 드시면 돼요. 아빠, 오늘 엄마랑 고기 먹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비밀이 있다는 듯한 그 표정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일부러 저를 제외했다는 것을, 마치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그저 집을 지키는 가정부처럼 취급한 현실을. 오늘은 겨울철 폭설에 아들네 집에서 운전박대 당하며 쫓겨난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김정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 집에서 지내게 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며 소소하게 지내던 저는 최근 폭설과 난방 고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혼자 지내는 집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아들 집에서 며칠만 머무르겠다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편하게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재테크를 잘해서 저희는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도 마련했죠.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그 말을 믿고 저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30대일 때 남편은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기회를 동시에 잡았어요. 여보,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도와줄래? 그렇게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작은 상가를 사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을 받아야 했고 저는 살림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남편을 도왔어요. 남편이 야근으로 늦을 때면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하지만 고마워.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함께 꿈을 이루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이루었던 상가는 이후 저희 가정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줬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식은 하나뿐인 아들만 키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딸처럼 아꼈던 존재가 또 있었죠. 제 친동생의 아이, 제 조카였습니다. 동생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편과 저는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조카는 20대가 되자 이제는 이모와 이모부의 도움 없이 살고 싶다 말하며 독립했어요. 잘해라.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 라는 남편의 응원이 있었지만 그날 밤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남편과 둘이서 식탁을 마주했을 때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커줘야 할 텐데 이젠 정말 너밖에 없다.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남편과 저는 50대에 접어들며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면 우리 둘이 살아가는데 충분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취미 생활 좀 해봐. 남편은 제가 배우고 싶어 했던 서예 수업에 등록해 주었고 주말에는 근처 산으로 둘이 산책을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삶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하고 멀리 독립하면서
집이 조용해졌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깊어졌죠. 우리가 오래오래 이렇게 살자. 당신이 옆에만 있으면 난 충분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꿈을 오래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고혈압과 당뇨병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여보, 내가 떠나더라도 상가와 집은 절대 팔지 마. 그건 당신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거야. 우리 아들도 있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니 집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가며 마음의 허전함도 커졌죠. 남편이 남긴 상가의 월세와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로 큰 어려움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들도 가끔 왕래하며 엄마, 힘든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오래 사귄 사람이에요. 아들은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슬슬 그럴 때가 됐지. 어떤 사람이니? 며칠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모습에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며 인사했어요. 제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저를 부엌으로 따로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래, 잘 선택한 것 같구나. 엄마는 너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결혼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주말마다 함께 예식장을 보러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니? 대출을 받아도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어렵더라고요. 어쩌면 아파트 전세로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던 아파트를 팔면 돈이 좀 생길 거야. 그걸로 너희 결혼을 도와주마. 아들은 깜짝 놀라며 엄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가족과 상견례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는 날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어머님,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예단을 너무 간소하게 준비한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단은 형식일 뿐이야. 중요한 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지. 물건이 아니란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날 저는 결혼 준비로 바쁜 예비 며느리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들은 다시 한번 집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걱정돼요. 대출받아서 집을 사긴 했는데 이자 부담이 꽤 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나야 하는 건 슬펐지만 아들이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죠. 5억 원을 보태준 덕분에 아들은 큰 대출 없이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잘 살아라. 내 아들,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줄었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고 관리비 부담도 적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적막함이 조금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공간에서의 삶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살던 서울 아파트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이 남편과 함께 했던 기억에 갇히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원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소한 일상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고 집에 돌아오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식물에게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위안이 되었죠. 수원으로 이사한 뒤 제일 먼저 찾아본 곳이 바로 동네의 주민문화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서예 강좌를 발견하고 바로 등록했죠. 젊어서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걸 이제야 하게 되는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예 수업에서는 또래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글씨체가 참 곱네요. 라는 말을 들으며 제 안에 잊고 지냈던 자신감도 조금씩 되찾게 되었죠. 한 번은 제가 쓴 글씨를 선생님께서 칭찬하셨을 때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있구나. 수원 아파트에서 지내다 보니 같은 단지 내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책 가세요? 말을 건네는 할머니 한 분과 가끔 동네 카페에서 차도 마시게 되었죠. 그분은 저보다 3살 위인 71세로 남편과 사별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친구 하나 생기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라는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이웃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돌보는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봄에는 상추를 심고 가을에는 물을 뽑으며 손끝으로 느끼는 흙의 온기가 참 좋더군요. 이런 것도 남편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남편이 남긴 상가 덕분에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후 저는 가끔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손주는 저를 반가워했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잘 먹어주는 모습이 참 귀엽더군요. 제가 간 날에는 며느리도 잠시 쉴 수 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더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려는 모습은 고마웠지만 며느리가 은근히 선을 긋는 태도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가끔씩 집에 혼자 돌아와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마음먹은 이유를 잊지 말자.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잘 살아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런 다짐 덕분에 저는 매일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예 수업에서 한 글씨 한 글씨를 정성껏 쓰고 화분을 가꾸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는 순간들이 제가 이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수원에서의 평화로운 겨울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며 도로와 건물의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죠.
그날은 하얀 눈이 마치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며 온 동네를 순식간에 덮었습니다. 눈은 하루 만에 무릎까지 쌓였고 도로는 얼어붙어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난방과 온수가 모두 끊겼습니다. 원래는 하루나 이틀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추위에 폭설까지 겹쳐 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집 안은 냉골이 되었고 창문에 서리가 맺히며 집 안의 모든 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며칠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잠을 청하려니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매일 밤 귀중품을 베개 밑에 숨기고 한숨도 제대로 못 자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든 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그러세요. 대신 방이 따로 없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작은 짐가방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니 쌓인 눈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더미가 집 밖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더군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눈 때문에 모든 대중교통이 마비되었고 결국 저는 가까운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눈이 하루 종일 쏟아진 탓에 거리는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고 신발은 이미 젖어버린 상태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 따스함이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아들은 짐을 받아들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고 손주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소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오신 김에 하준이도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오신 김에라는 말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과 며느리의 호의를 이용하러 온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찜질방의 불안함과 서글픔을 피해온 곳에서 저는 더 큰 서글픔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추우셨을 텐데 따뜻한 국물 좀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위선이 묻어났다. 소박한 저녁 식탁, 김치찌개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식탁 위로 흐르는 정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밥만 먹었고 손주는 즐겁게 떠들었지만 며느리는 가끔 고개를 들고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치가 보여 대화를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니 좋다 라고 말해보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에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옷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도 이 좁은 방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옷장과 서랍장 사이에 초라하게 놓인 매트리스는 마치 저희 처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뭐.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 속에서 쓰디쓴 맛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빨리 나가셨으면 하는 속내가 읽혔습니다. 밤이 되자 집 안의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 아들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벽 너머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닌 그저 지나가는 손님 같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제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보았지만 마음의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첫날 밤 저는 아들 집 옷방에서 이방인이 되어 이 집에 오래 머물러도 될지, 내가 이곳에서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며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옷방의 차가운 매트리스 위에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돼. 며칠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영원히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손주를 씻기고 먹이며 나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하준이도 챙기고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어요. 며느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감사 인사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와 주셔서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의 구성원이 아닌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고. 어머님, 늦으셨네요.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은 날카로운 가시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허락도 없이 외출했다는 듯한, 제가 이 집의 규칙을 어겼다는 듯한 질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벌어지는 일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여기 국물이 묻어 있네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마치 실수를 지적하는 선생님처럼 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70평생을 살아온 한 집안의 어른이 아닌 꾸중들은 아이처럼 작아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안다. 내가 아무리 이 집에서 보탬이 되려 해도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손주를 돌보는 것도 집안일을 돕는 것도 모두 당연히 해야 할 일로만 여겨질 뿐. 밤이 되면 옷방에 쌓인 옷가지들처럼 저도 이 집 한구석에 쌓인 짐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묻고 싶다. 과연 나는 이 집에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참아주어야 할 불청객일 뿐일까? 그때부터 저는 제가 이 집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며칠 뒤 주말이 되자 아들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뒤 며느리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하준이 데리고 잠깐 볼일 좀 보고 오려고요. 여기 국수 끓여놨으니까 점심은 이거 드시면 돼요. 그래. 나야 뭐 간단한 게 더 좋지. 저는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보리를 보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다녀온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둘은 외식을 다녀온 거였어요. 아빠, 오늘 엄마랑 고기 먹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있었어요. 손주가 밝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비밀이 있다는 듯한 그 표정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일부러 저를 제외했다는 것을. 마치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그저 집을 지키는 가정부처럼 취급한 현실을. 저는 그때서야 제가 일부러 배제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옷방의 매트리스는 평소보다 더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가슴을 더욱 쓰리게 했습니다.
왜 할머니랑 같이 밥 안 먹었어요? 나 할머니랑 같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순수한 손주의 항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도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잖아. 다음에 또 먹으면 되지. 며느리의 달래는 말투에 담긴 냉담함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라. 그래. 나는 그저 된장찌개나 끓여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고기를 먹으러 갈 때는 제외되고 집안일을 할 때만 필요한 사람.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이 아닌 그저 불편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저는 그저 외딴 섬처럼 홀로 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쌓이고 얼음이 녹지 않아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며느리가 헬스장에 가야 한다며 손주의 학원 픽업을 부탁했죠. 어머님, 하준이 학원 끝나는 시간이 6시니까 그때쯤 마중 나가주시면 돼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목도리와 장갑을 챙겨 입고 손주를 마중 나갔습니다. 학원이 있는 골목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눈은 눌려 있었지만 그 아래로 얼어붙은 길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하준아, 오늘은 천천히 걷자. 길이 미끄러우니까.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멀리서 친구가 보였는지 손주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할머니, 친구다! 그 순간 손주가 제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뛰지 말아라. 길이 미끄럽단 말이다. 손주를 잡으러 따라가려다 저는 발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넘어지며 무릎과 손목으로 땅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야, 순간적으로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손주가 넘어진 걸 보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손주는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파. 팔이 아파. 그 순간 팔이 부러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손주의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면 금방 나을 거야. 손주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저는 손주의 옆에서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과 무릎도 욱신거려서 제대로 손주를 안아주지 못하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팔이 골절됐습니다. 깁스를 해야 할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울고 있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손주 옆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손주의 깁스한 팔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준이를 그렇게 다치게 하시다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도살인 도끼가 뱀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손주의 하얀 깁스가 제 죄책감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할미가 손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떨리는 목소리는 공기 중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미끄러울 텐데 애를 제대로 봐주셔야죠. 애가 다친 게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 때문이라는 말이 제 귓가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손주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죄책감인지. 여보, 어머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너무 화내지 마. 아들의 말은 너무 늦게, 너무 약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화내지 말라고? 지금 우리 애가 팔이 부러졌는데 그걸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애라는 말에서 저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를 다치게 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 재앙을 불러온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 없었더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손주의 깁스된 팔, 아들의 한숨,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제 존재가 이 가정의 불행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주가 다친 뒤로 저는 손목과 무릎에 느껴지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손목 인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릎은 타박상이 심하니 며칠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서는 내가 이걸로 누워버리면 더 눈치만 보겠구나 라는 생각에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에 약을 바르고 무릎을 절룩거리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어머님, 그래도 그릇 좀 조심히 닦아주세요. 저 그릇 깨지면 구하기 어렵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물었지만 그 말조차 미안함에 묻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괜찮아. 하준이만 잘 회복하면 됐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멍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방에서 겨우 누워 눈을 감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팔을 깁스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군요. 손목과 무릎에 욱신거리는 통증까지 더해져 몸을 뒤척이던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집도 난방도 안 된다잖아. 그럼 어디 가시라는 거야? 며칠만 더 참자.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지친 듯 들렸습니다. 며칠? 난 이게 너무 답답해. 하준이도 다쳤잖아. 이게 다 어머님이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이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어머님 편만 들어? 하준이가 다쳤는데도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잖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분위기도 불편하고 애 교육 문제도 있고.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겠어. 하지만 어머님이 가실 데가 없잖아.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참고 버텨보자. 그래서 내가 호텔을 알아봐 드리자고 했잖아. 차라리 호텔에 계시면 서로 편할 텐데 왜 굳이 여기서 지내게 하는 거야?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상처받으실 거야. 상처? 이미 하준이가 다친 걸로 난 충분히 상처받았어. 내 아이가 다친 건 생각 안 해? 그 대화를 옷방에서 듣는 동안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며느리의 분노, 어린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았으면 손주가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자책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고통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을 설득하지 못하는 듯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야겠구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어도 이 집에선 더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겠어.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호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그날 밤 아들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대화가 어두운 방 안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 집에 머무는 동안의 불편함과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에 제가 스스로 위축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만 했죠. 며느리는 제가 집에 머무는 동안 손주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하준이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야근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저도 일하다 보면 하준이가 집에만 있어야 하는 날이 많아서 미안한데 오늘은 놀이터라도 데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며느리는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하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꼭 두꺼운 점퍼 입혀주세요. 혹시 하준이가 배탈 나지 않도록 간식은 이거 말고 주지 마세요. 손주를 챙기는 일은 좋았지만 제가 며느리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은근한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점퍼를 입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얇은 옷만 입고 갔다 왔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더 조심했어야지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을 도우려는 모든 행동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제가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퇴근하고 직접 할게요. 그냥 쉬세요. 하지만 시간이 남아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죠.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식탁을 보고 살짝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한데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메뉴랑 달라서요. 이러면 저희 가족이 먹는 패턴이 다 깨져요. 저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감사보다는 불만이 느껴져서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미리 말할 걸 그랬네. 다음부턴 안 그럴게.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옷방에서 내가 하지 말고 기다릴 걸 그랬나 스스로를 탓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손주의 깁스와 병원 사건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말을 아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하준이도 불편해하고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말은 예의 있는 부탁처럼 들리려고 노력한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든 거라는 건 안다. 근데 내 집이 공사 중이라 갈 데가 없으니까 며칠만 더 참아주렴.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호텔이나 다른 숙소를 알아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방에 들어오며 대화를 끊었고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확실히 말씀드려. 여기서 더 머무르시기 어렵다고. 그래도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 너무 매정하게 하면 그럼 내가 말할까? 당신은 너무 미적거려서 일이 계속 커지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옷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아, 여기에서 계속 머물 이유가 더 있니?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가방에 옷과 세면 도구를 넣고 문 옆에 두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 집인데 이제는 남의 집처럼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먹먹했지만 더 이상은 그 집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나 오늘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괜찮다. 호텔 같은 데서 지내면 된다. 너희가 불편한 것 같아서 더는 머물 수가 없구나. 며느리는 당황한 듯 표정을 바꿨지만 안도하는 기색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편한 대로 하세요.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손주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는 다정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만 멀리 갔다 올게. 나중에 또 보자. 문이 닫히고 밖으로 나오니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쌓인 눈을 천천히 밟으며 걸어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이게 최선일 거야. 아들 집을 나와 근처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을 때 비로소 고요한 적막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낡은 가방을 열어 안에 든 옷과 세면도구를 정리하면서 이게 내 남은 인생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로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저의 고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지 말자. 내가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연히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상가 주변에 큰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됐어요. 덕분에 상가의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한 소식이네요. 남편이 남긴 상가가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이 상가와 집은 당신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남긴 거야. 절대 팔거나 남에게 넘기지 말고 당신을 위해 써. 저는 남편의 당부를 되새기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보며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멀어진 아들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은 마음에 통화를 시작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애는 어때? 팔은 다 나았겠지? 네, 이제 깁스도 풀고 잘 뛰어다녀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은 손주의 상태를 설명하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들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전화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 말해봐라. 상가가 주변 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올랐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하준이 교육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부탁이 금전적인 것이란 걸 직감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안다. 그런데 내 아빠가 이 상가는 절대 팔지 말고 내 노후를 위해 쓰라고 당부했단다.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엄마도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 너한테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엄마도 너희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이 생기길 항상 기도하고 있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엄마께 전화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엄마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괜히 엄마 마음만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실망과 좌절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넘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지금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너희를 위해 힘이 되어줄 날이 올 거야. 내가 잘 견뎌내리라 믿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닌지 끝없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아들이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남편의 당부와 지금까지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남편이 남긴 상가는 나를 위해 쓰라고 했던 것처럼 이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이 언젠가는 이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가득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역센터의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주 1회 참여 활동 설명을 읽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온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 망설임 끝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봉사활동 첫날, 저는 보육원에 들어서며 어딘가 낯선 풍경에 주춤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소리는 활기찼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센터의 직원이 저를 환하게 맞아주며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종이와 색연필이 가득한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가 처음이라는 걸 알았는지 다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아이들과 대화 나누시면 돼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아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그림 그릴래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그려볼까? 색연필을 쥐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 강아지예요. 예쁘죠? 할머니는 뭐 그려요? 나무에 사는 새도 그려주세요. 아이들은 해맑게 저를 바라보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웃음 속에서 제게 남아있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아이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할머니 손이 예뻐요. 할머니 손이 이렇게 주름이 가득한데도 응, 내가 잡으니까 따뜻했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 날, 저는 아이들에게 줄 작은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에게는 평소대로 진행해도 충분히 좋아해요. 아니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일을 하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작은 과자 봉지와 음료수를 받고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아줬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꼭 와요. 저 할머니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꼭 다시 올게. 우리 같이 또 재미있게 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아이들을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제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시간이었죠. 그 후로도 저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 중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죠. 이 돈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남편이 바랐던 삶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매일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손주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하준이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는 환한 얼굴로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손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니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들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바쁜데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손주는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집안을 구경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예전에 나랑 놀았던 곳 맞죠? 그때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랬지. 다음에 또 해줄까? 네. 할머니가 만들어준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아들도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죠.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있었던 갈등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 순간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너희가 힘들었다는 걸 알아. 엄마가 너희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애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부모와 자식도 가끔은 서로 오해하고 다툴 수 있는 거다.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다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아들과 손주가 떠나기 전에 저는 손주의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너한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그건 제가 손수 만든 손뜨개 목도리였습니다. 손주는 목도리를 받고 기뻐하며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너무 따뜻해요. 아들은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준이가 엄마랑 더 자주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손주는 가끔씩 저를 보러 왔고 아들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으세요? 하준이가 또 떡볶이 얘기만 하네요. 그런 대화 속에서 예전의 거리감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더 많이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는 단순한 재산을 넘어 저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돌아보니 아들과의 갈등과 며느리와의 어려움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다가가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다면 봉사활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고민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경험이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족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